가볼게. 자, 외계 행성계를 찾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성의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자, 이거야.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금 이 초록색이 생명 가능지대라고 할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영역은 100도씨가 될 거고 멀어지면 0도씨가 되겠죠. 100에서 0도씨를 가지는 이 영역이 바로 생명 가능지대가 되겠지. 됐나? 근데 별이 커졌다 칠게. 그러면 별이 커지게 되면 자, 별의 온도, 표면 온도 높아지고 광도 커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낼 거잖아? 그 생명 가능지대는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져야겠죠? 그냥 이 그림을 그대로 확대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커지면 자, 이들의 거리도 커지지만 멀어지지만 그 폭도 다 넓어지는 거지. 그대로 뻥튀기라 생각하시면 돼. 됐나? 그래서 별의 질량이 별에 내고 있는 광도가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지만 폭도 커지게 된다는 거야. 이번 수능에 이렇게 물었어. 이 두 가지. 자, 한번 볼게. 그래서 이렇게 질량 작은 별과 큰 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까? 정리해볼게. 자, 이 자료들도 같은 말인데 그냥 이건 그래프화 시킨 거야. 자, 뭐냐면 별의 거리 볼게. 세로축을 보게 되면 별의 표면 온도가 나왔잖아? 이건 주결성 말해. 주결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아진단 말은 별의 질량이 별의 크기가 커진단 말이잖아? 광도가 커진단 말이지?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폭도 넓어진다. 그 말이지. 됐나? 됐지? 근데 여기서 별의 거리가 1, 2, 3 순차적으로 커지고 있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1, 2, 3 다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0.1에서 1에서 10으로 40으로 확확 변하고 있죠? 맞나?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생명 가능지대가 별의 질량이 커지면 별의 표면 온도가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데 가로축이 지수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확확 변하다 보니까 표현을 넓어지게 못하고 그냥 좁게 표현한 거야. 됐나? 왜냐하면 가까일 때 이 폭과 멀 때 이 폭 같은 폭 실제 거리값이 같습니까? 다르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값 자체가 확확 커지고 있으니까. 됐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0.1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만큼은 현재 보면 해당되는 크기가 한 0.5밖에 안 될 거야. 됐나? 그런데 같은 폭을 가지는 이 정도 갈게. 여기서는 현재 보면 한 3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거지. 네. 됩니까? 되겠나?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폭 비슷한 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가로값이 같은 한 칸 한 칸이라도 현재 확확 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걸 같이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됐나?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별의 질량 커진다, 별의 표면 온도 커지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것. 됐지? 자, 넘어갈게. 지수적으로 표현된 거다. 자, 여기서 같은 값이지만 다르다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태양계가 있지만 근리제 581 해가지고 외계행성계가 있는데 이들도 역시 현재 표현된 건데 역시 밑에 가로값이 지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같은 폭이라도 다르다. 오히려 위로 갈수록 원래 넓어지는 게 맞지만 좁게 표현되어 있지. 그림상으로 표현만. 됐나?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는 넓어지는 거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자료들인데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는 별의 질량과 세로축을 별의 질량, 가로축을 중심별 거리라 둔다면 어쨌거나 오른쪽 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대각선으로 표시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구는 확실한 생명 가능지대 맞잖아, 맞지?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는 곳이 어디야? A, B, C, D 중에 누구? B와 C가 가능하겠죠? 가능성이 높겠지. 다른 애들보다. 왜냐하면 지구가 포함돼가지고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쳐질 거니까. 그래서 문제상에서 A와 C 중에 누가 더 생명 가능지대가 확률이 높으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지. 오답으로서 A가 C보다 생명 가능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그건 틀렸겠지? 틀릴 가능성이 높겠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고 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표시해 주지 않았지만 좀 더 쉬운 문제는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줬었어. 생명 가능지대를. 되겠지? 자,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알겠지만, 자, 잠깐만. 원래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중심부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그렇지. 1,500만이야. 중심부의 온도가.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서서히. 그 표면 온도도 서서히 변해. 지금의 태양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거의 안 변하잖아, 맞지? 근데 중심부 온도가 서서히 변하면서 표면 온도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중심부의 온도가 그리고 표면 온도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광도도 커지는 거잖아? 그럼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멀어집니다. 폭은 넓어지겠지?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야. 우리 지구의 생명 가능지대, 자,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고 우리로부터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거지.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지구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동일한데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질까?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제 더 이상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뭐 몇십억 년 뒤에, 몇 년 뒤에 얘기고.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자,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자, 광도도 커지게 되는 거죠? 광도도. 실제로는 표면 온도보다는 이제는 광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앞번 교육 과정에서는 주기율성밖에 안 배웠어. 주기율성밖에 언급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별의 진화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지. 별의 광도 개념이 되는 거야. 주 개념 자체는. 왜냐하면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 어쨌거나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 또는 이거 주기율성에서 어쨌거나 주기율성이든 거성이든 별의 광도가 커지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니까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 가능지대를 생만 썼다. 자, 외계 생명체 존재에 위한 행성의 조건. 실제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겠지만, 여러분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생명 가능지대 내에 그 행성이 위치해야 되겠지? 이 조건. 자, 그 말은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것이고, 자, 그리고 중심별은 적당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생명 가능지대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꼭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다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질량이 필요하다는 거지. 참고로 질량은 수명을 결정하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맞지? 자, 그러면 자,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질 수가 있어야 결과적으로 별에서, 별거는 있는 일단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질량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별의 질량이? 시간이 좀 있으려면? 작아야 되겠죠? 너무 더 질량 커버리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딱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 참고로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약 30억 년 걸렸습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은 가져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만약에 수명이 10억밖에 안 돼. 그럼 생명체는 탄생할 수 있지만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못하는 거고. 또는 몇 천만 년밖에 되지 못한다면 아예 생명체가 탄생하기도 어렵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큰 경우와 너무 더 큰 경우와 너무 작은 경우. 적절한 질량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왜 이 지적 생명체 탄생에서 30억 년 걸린다 또는 생명체 발생과 진화에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질량이 너무 더 큰 경우는 수명이 길어 짧아? 짧아. 수명이 짧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율이 높다 보니까 빨리 죽어버리죠. 그래서 질량 큰 경우가 광도 크잖아, 맞지? 주기율성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연료 소모율이 아주 높고 수명이 아주 짧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 이 시간만큼을 생물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고. 자, 이제 질량이 너무 더 작은 경우. 질량이 너무 더 작아서도 안 돼. 자, 이건데. 자, 별의 질량이 작단 말은 생명 가능지대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지. 가깝지? 자, 그러면 별의 질량 작은 경우 어쨌거나 그 행성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다 칠게. 그럼 결과적으로 그 행성과 별과의 거리는 가까워 멀어?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별이 있으면 생명 가능지대 자체가 가까우니까.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행성이라면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행성에 대한 기조력이 커집니다. 이 과정은 자세히 몰라도 돼. 일단 설명을 하겠지만 자세히 몰라도 돼. 일단 기조력이 아주 커집니다. 그럼 기조력이 뭐지? 밀물, 썰물,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거든? 했던 것 같아. 자, 한번 볼게. 자, 기조력은 이런 건데, 일단 이건 뭐 꼭 여러분들 그림도 있겠지만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조석 현상.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자, 이거야. 원래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면서 결과적으로 원래 만율력과 회전하면서 생기는, 공전하면서 생기는 원심력. 이 두 개의 결과적 합력이 기조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세한 과정 몰라도 되고, 결과적으로 달이 만약 지구에 기조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 결과적인 힘은 달 쪽으로 당기는 힘과 그 반대편으로 당기는 힘, 두 개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딱딱하잖아, 맞지? 그러면 당기더라도 이 형태가 변할까 안 변할까? 잘 안 변하겠죠. 대신에 물은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 쪽으로 물이 몰리는 거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물이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바닷물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물 높이가 높겠죠. 그럼 여기로 뭐가 일어납니까? 만조가. 그러면 반대편 90도 위치까지는 이 지역들은 수면이 높아나자? 낮으니까 간조가 되는 거지.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나라 한반도를 싣고 뭐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여기 있을 때는 간조겠지. 그런데 한반도 여기 오면 만조, 그 다음 간조, 만조, 이 현상이 반복되게 되겠지. 그래서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가 거의 두 번씩 발생하는 거잖아. 네. 맞나? 자, 그럼 볼게. 자,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조력이 작용할 건데, 자, 근데 이 기조력은 그 기조력을 발휘하는 천체가 가까울수록 그 힘은 거리 3승의 반비례랍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지. 그리고 힘을 발휘하는 이 천체의 질량 커질수록 그 힘은 커져.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거리 3승의 반비례를 해. 됐나? 만약 거리가 반으로 줄었다. 그럼 몇 배가 된단 말이야? 8배가 된다. 그 말이야. 거리 요소가 엄청나게 큰 거지. 자, 다시 돌아가서 별의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별의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워 멀어? 가까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행성과의 거리도 가깝지. 그럼 기조력이 클까 작을까? 크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봐, 이런 거야. 우리 달도 지금 마찬가지야. 달도 우리 지구한테 기조력을 발휘하지만 지구 역시 달에게 기조력을 발휘하고 있어. 그럼 봐봐. 지구가 달에게 기조력 발휘할 때, 자, 이게 달이야. 그러면 달이 우리 지구 쪽 당기는 이 힘과, 그리고 뒤쪽을 잡아당기는 이 힘, 두 개의 힘이 강하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머리 잡고 있는데 앞에 얼굴과 뒤에는 뒤통수를 꽉 잡고 있다면 당기고 있다는 거지. 딱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얼굴 돌리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이놈이 고개를 못 돌리고 딱 앞뒤로 잡고 있잖아? 계속 이 달의 얼굴을 내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달의 얼굴이 항상 지구로 향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달 뒷면 본 적 있습니까? 달의 모양이 계속 변하잖아, 맞지? 반달, 초승달, 보름달 변하잖아? 근데 무늬는 안 변하잖아. 계속 동일한 면을 보고 있거든. 됐나?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내가 별이고 이게 행성이야. 근데 별의 질량이 작아서 이놈이 가까이 있어. 그럼 기조력이 크겠지. 그래서 이 별이 행성을 딱 앞뒤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성 머리 돌리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내가 별이야. 내가 태양이야. 그러면 햇빛을 계속 같은 면만 보내겠지. 뒤쪽에는 햇빛이 가는가? 안 가죠. 그러면 한쪽은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고 높고 반대편 햇빛을 전혀 못 받을 거면 온도가 낮겠지.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 생명 가능성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기저력이 크기 때문에 그 행성에도 생명체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거지. 아주 안 좋은 조건이니까. 됩니까?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 그냥 나중에 결과만 기억하셔도 돼.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조력이 아주, 자, 행성에 대한 별의 기조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행성의 자전 속도, 앞뒤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못 돌려. 자전을 못 해. 그럼 점점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자전 속도가 느려진단 말은 하루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겠죠. 그러면 일교차가 클까, 작을까? 낮이 길면 온도 많이 올라가겠지? 또 밤이 길면 온도가 쭉 계속 내려가는 시간이 길잖아. 그러면 일교차 큰 거야, 작은 거야? 크겠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하루 길이가 길어지면서 일교차가 아주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 느려지다가 어떻게 돼? 고정되죠? 그럼 자전할까 안 할까? 근데 안 하는 건 아니야. 잠깐만. 이래 되는 거야. 자, 잠깐. 아까 이 얼굴이 계속 나를 향하잖아, 맞지? 자, 봐. 내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 공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바퀴 도는 거, 주위로 도는 거 공전했지? 자전했어? 안 했어? 아니야, 했어. 자, 이래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쭉 됐지? 됐나? 그 말은 한 번 공전할 때 이렇게 한번 자전한 거잖아. 됩니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가 자전을 안 하면, 이렇게 돼. 지금 이 얼굴이 나를 보고 있잖아, 맞지? 만약 자전 안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옆에도 보이고, 뒤통수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다시 얼굴 보이는 거지. 됐나? 근데 이놈은 계속 얼굴을 쭉 나한테 보여준단 말은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 자전하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똑같지, 한 번씩. 그래서 동주기 자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됐나? 주기가 같다. 자, 그래서 동주기 자전. 이 말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동일한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한쪽은 계속 낮만 되는 거고 한쪽은 계속 밤만 되는 거지. 그래서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한쪽은 낮만, 한쪽은 밤만. 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아주 극단적인 환경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현재 진화할 수 없다는 거지. 좀 전에 기조력까지 막 설명했지만 그 과정 다 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결과만 기억하셔도 돼. 대충 감을 잡고. 그래서 질량이 너무 더 큰 경우나 너무 더 작은 경우는 어쨌거나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어렵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동주기 자전을 하지 않는 경우. 아까 뭐 얼굴을 그려서 했지만 이런 거야. 자, 이건 동주기 자전이고 이건 동주기 자전 하지 않는 경우 얼굴도 볼 수 있지만 뒤통수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말한 거야. 넘어갈게. 자, 이 나머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한 양의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참고로 당장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 대기가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해로운 전자기파를 차단한다는 것. 자, 그리고 해로운 전자기파도 차단하고 있지만 온실 효과라는 이불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맞지? 자, 온실 효과 있으니까 일교차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졌죠. 맞지? 따뜻하게 유지해주면서 일교차가 작았어. 온도 변화가 확 일어날수록 살기 안 좋으니까. 자, 볼게. 보온 역할을 하고 일교차가 작게끔 도와준다. 자, 나머지들은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중요한 건 아까 생명 가능지대 내에 관련된 부분들이야. 자, 네 번째로 자기장. 여러분들 자기장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기장은 자석이잖아. 원래 자석과 전기와 자기는 상호작용 잘하지. 원래 우주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는 입자들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걸 이걸 우주선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그대로 지구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뚫립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거지. 그 지구 자기장 없으면 지구 끝장납니다. 여러분 그 더 코어란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다음에 봅시다.
보고 어쨌거나 고에너지 우주선 이 우주선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플러스나 마이너스 입자들이 고속으로 들어오는데 자기장들이 이걸 잡아주고 있어. 중요한 거지. 태양풍도 마찬가지야. 태양풍도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래 바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 입자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태양풍도 아까 태양 대기에서 방출되는 양성자와 전자. 그냥 대기가 부풀게 되면서 빠져나온 애들이야. 자, 그리고 적당한 자전축의 경사.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자전축의 경사는 뭘 일으키죠? 계절 변화를. 만약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적도 같은 경우는 어때? 온도가 지금보다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더 높아지겠죠. 극지방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내에서 온도 변화가 더 심하게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적당한 기울기는 결과적으로 계절 변화를 극심하게 만들지 않고 지구 전체적으로 평균 온도 자체를 현재 그 변화 폭 자체를 좀 적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 20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률은 결과적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 거리?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결정하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위성의 존재. 우리 지구, 달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위성도 지구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중력체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있는 거지. 자,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이거만 쓸게. 자, 태양계 내 탐사. 끊임없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달로 지금 하나 보냈죠? 보냈는데, 실제로 달 탐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행성 탐사가 들어가겠지. 자, 태양계 내 탐사.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이나 유성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같은 경우에 어디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화성이죠. 그나마 화성이 그나마 우리 바로 인접해 있다? 그나마 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성이 대표적이고, 자, 위성 같은 경우에도 유로파, 그리고 타이탄, 큰 지금 행성 주위에 있는 이런 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표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물이 존재하고 있어. 자, 그리고 타이탄 같은 경우에 기압과 대기 성분 자체가 우리 지구 1기압이라 그러지? 기압의 정도와 그리고 대기 성분이 지구와 유사하거든. 이런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면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지구보다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화성은 지구보다 우리 더 바깥에 있잖아. 온도가 낮겠지. 근데 그 표면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 계곡처럼 과거에 물이 흘렀던 그런 계곡들이 존재하고 있어. 자, 그리고 실제로 탐사를 해보게 되면 땅을 파 들어가 보게 되면 밑에 아래 얼음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이 존재했다 그 말이지? 자, 운석을 분석하는 것. 성분 분석할 때 실제로 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양계가 만들 때 다 같이 만들어졌거든. 실제로. 그래서 운석 같은 경우 우리 태양계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땅을 파서 중심부에 있는 물질들 다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실제 우리 태양계 구성의 물질에 대한 분석도 되지만 그 생명체 흔적들을 찾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생명체가 어느 환경까지 살 수 있는지.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 온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곳도 있고 온도가 아주 높은 곳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러면 어느 환경에서 어느 천체에서 살 수 있겠구나. 존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태양계 밖의 탐사. 이거. 자, 태양계 밖에 전파 환경이라고 하는 것. 전파. 여러분들 우리 전파하면 어디 활용되죠? 우리 통신수단 사용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통신수단 무전기를 쓰거나 또는 휴대폰 쓸 때 이 파가 그 사람한테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주 공간에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우주의 생명체가 그거를 수신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외계에도 아주 먼 곳에도 지적 생명체가 있고 그들도 역시 통신수단으로 전파를 사용한다면 그 전파가 지구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죠. 뭐 컨택트나 이런 것들.
참고로 지적 생명체 이거 찾는 것을 우리가 세티라 그럽니다. Search for extra terrestr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티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계 밖의 탐사, 우주망원경. 우주망원경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우주에 설치하는 망원경들.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설치하는 건데, 참고로 대기권, 이 대기란 것은 실제로 빛을 뭐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산란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빛의 양을 많이 줄여주는 현재 방해하는 요소거든. 그래서 이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 설치하는 거야. 근데 실제 우주 망원경 가지고 주로 보는 것이 외계 행성 찾아가지고 그 대기 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대기 성분이 지구와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만약 대기가 우리 지구와 유사하다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자, 이거 설명 하나만 더 하면 우주망원경에서 외계 행성 찾아 대기 성분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식현상 했었는데 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행성이 지나갈 때 그러면 현재 일부 빛들이 만약 그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일부는 행성이 있고 그 대기를 지나서 별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기도 하겠지. 그러면 앞에 행성이 지나기 전과 행성이 지나갈 때 행성이 가지고 있는 대기에 의해서 빛이 일부가 흡수된 것, 그걸 비교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실제 보게 되면 어떤 파장들이 흡수하는 것? 실제 우리가 앞번에 흡수선 이야기하면서 각 파장별로 특정 대기 성분, 특정 입자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어쨌거나 별빛이 행성 대기에 의해서 일부가 흡수됐을 때 그 파장을 분석하면 이 빛은 누가 흡수한 거야? 그럼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일단 그 정도만